이번 시간에는 CS 프로세스 설계의 마지막 단계 구매 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후 과정은 서비스 품질을 재검토하는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불만이 나왔다면 불만의 요인을 추적해보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추적을 하는 도구, 분석하는 도구를 우리가 피시본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피시본 다이어그램은 품질을 분석하는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특성 요인 분석 기법이라고도 하고요. 특성 요인 분석 기법. 그 다음에 피시본 다이어그램은 똑같은 단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이 피시본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브레인 라이팅 기법이랑 마인드맵 기법의 장점을 혼합해서 개발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인드 매핑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마인드맵은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아는 거고 어떤 주제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는 거죠. 분류해서 그 사고를 확산하는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피시본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도 어떤 범주를 선택을 해서 그 범주에 또 세부적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원인을 찾아가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일본의 품질 전문가인 이시가오 가오로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물고기 뼈의 모양과 같다고 하여서 피시본 다이어그램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문제를 머리에 정의를 해요. 고객의 불만이 나왔다 그럼 불만이라고 정의를 한 다음 각각의 범주를 이렇게 세분화시키죠. 그래서 인적 요인이 문제인지, 그죠? 그 다음에 관리 체계가 문제인지, 프로세스가 문제인지 이런 식으로 범주를 나누고 여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또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인적 요인의 불친절이 가장 큰 문제였다를 찾아가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수평적으로 현상과 결과에 대한 근본 원인과 이유를 시각적으로 분석 정리하는 기법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어떤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는 거다. 기억을 하세요. 잘못된 결과에 대해 원인을 찾아 연결하기 때문에 인과관계 도표라고도 해요. 그래서 원인에 대한 결과를 찾는다. 그래서 인과, 기인하고 조금 유사한 개념이죠. 인과관계 도표라고 불리기도 함. 그 다음에 이 기법은 문제의 잠재 원인을 순서대로 이렇게 범주화를 하고요. 그 범주에 속하는 프로세스상의 문제를 모두 기술한 후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또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근본 원인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시본 다이어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맞는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누가 개발했나 문제는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도 이시가와 가오루가 개발했다. 이 정도로 이제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러면 이 피시본 다이어그램을 사용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알아봐야 되겠죠. 여기에서 또 똑같은 말이 되풀이 되고 있는 거죠. 문제 해결과 관련된 데이터 수집, 분류, 현상을 파악을 통하여 무엇을 한다는 거죠?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기법이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를 해요. 그래서 조금 뒤에서 문제를 풀 때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그림으로 그려드렸는데 문제를 물고기 머리 모양에 먼저 기술을 해요. 서술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각각의 범주, 그 원인을 찾는 거죠. 이거는 결과가 이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결과고 이 결과가 나온 데 대한 원인을 거꾸로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시설과 장비가 문제인지, 프로세스가 문제인지, 사람이 문제인지, 그 다음에 경영, 환경, 원자재 이런 것들이 문제인지를 큰 범주로 먼저 나누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이 세부 원인, 주요 원인에서 또 주요 원인 안에 부수적인 원인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시본 다이어그램의 장점은 그냥 한 가지로 고객의 불만을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목적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문제예요. 딱 네 가지잖아요. 그럼 문제 내기가 아주 쉽겠죠. 그죠? 목적과 또는 활용이죠. 그죠? 그래서 주요 원인을 결정하고 근본 잠재 원인을 결정한다. 그 다음에 잠재된 해결 방안을 결정할 수 있고요. 프로세스의 변화나 해결 방안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런 활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로 한번 살펴보시면 자, 피시본 다이어그램에 대한 설명이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이 설명 특징에 대한 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브레인 라이팅 기법과 마인드 매핑 기법의 장점을 혼합한
한 혁신회의 기법이다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마 다른 단어로 틀어졌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온 거는. 그래서 정확하게 인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이제 목적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피시본 다이어그램의 활용 목적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죠. 그죠? 그래서 뭐가 틀렸을까요? 마지막 5번 문제 보시면은 고객의 기대가 발생될 수 있는 심리적 요인을 분석하고 유발되는 정서를 감지할 수 있다.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고객의 문제를, 불만을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떤 정서적인 부분, 뭐 심리적으로 파고드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이렇게 찾아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피시본 다이어그램에 단계별 플로우가 나와요. 그래서 이 플로우는 시험 문제에 굉장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잘 나옵니다. 여기 5자가 빠졌네요. 5단계.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다음 단계별 연결이 잘못된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겠죠. 딱 보니까 근본이라는 글자가 주요라고 바뀌었어요. 주요 원인을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한다. 마지막 단계에서 근본 원인을 확인하려고 한다. 그래서 연결이 틀린 것 해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1단계에서는 그냥 문제 정리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문제인지, 불친절히 문제다 그러면 뭐 고객 불만이 나왔어. 그럼 불만이 왜 나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문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문제의 주요 원인을 범주화시킨다. 그래서 아까 전에 큰 범주가 있었죠. 인력이 문제인지 또는 경영이 문제였는지 프로세스가 문제인지 기술적인 부분이 문제인지 이런 것들. 그 다음 3단계에서는 잠재적인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세부 원인을 찾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4단계에서 주요 원인 범주의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마지막에는 근본 원인을 확인한다. 그래서 이 플로우에 대한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은 첫 번째 플로우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피시본 다이어그램의 원인 분석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 범주에 상관없는 걸 찾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자원, 장비, 환경, 운영 이런 것들은 있었죠. 그죠? 인적 자원도 있었고요. 근데 실적이란 단어가 있었던가요? 조금 전에 받는 건데 기억이 안 나시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실적이란 단어가 어디 있나요? 없죠. 그죠?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이렇게 문제가 한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근본 원인 확인 단계에서 자, 피시본 다이어그램의 작성 단계 흐름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거. 마지막 단계는 뭐다? 근본 원인을 확인하는 거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면 최근 유형으로 출제 영향으로 항공사 사례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항공사에서 출발이 지연된 이유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찾는 거죠. 이게 원인이에요. 그래서 먼저 문제 정리를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범주가 절차인지, 프로세스인지, 전방 인력이 문제인지, 시설 장비가 문제인지, 고객이 문제인지, 그죠? 정보가 문제인지, 후방 인력이 문제인지, 원자재 공급이 문제일까? 기타 원인이 문제일까? 그래서 범주를 나누고 난 다음에 뭘 해요? 각각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브레인스토밍을 진행을 하죠. 그죠? 이 절차에서는 먼저 체크인 절차가 지연이 되었다. 그러면 이 체크인 절차가 지연이 되었는데 그 더 세부적인 원인에서 뭐가 문제가 있었다? 좌석 선택에 혼잡이 있었고 탑승 시에 문제점이 생겼더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체 승객의 탑승, 출발에 임박한 컷오프, 지체 승객 보호, 출구의 나쁜 위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두 가지의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정보 같은 경우는 출발 방송의 부실, 그래서 웨이트 앤 밸런스, 그 다음에 시트가 지연되는 거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보시면은 원자재 공급 부분에서는 기내식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수화물 탑재 지연되거나 연료 공급이 지연될 때 이럴 때를 우리 원자재 공급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이 문제가 원인이고요. 체크인 절차나 지체 승객 탑승에 관한 거는 절차 프로세스가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출발 방송의 부실은 정보가 문제였다. 총 3문제가 나왔어요. 이때까지. 그죠?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 총 3문제. 그래서 나온 문제 유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위 그림에서 항공기 출발 지연 분석을 위해 피시본 다이어그램을 작성할 경우 출발에 임박한 컷오프, 지체 승객의 탑승 등에 해당하는 거 지금 이거죠. 두 개죠. 해당하는 게 뭘까요? 절차죠.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그림이 그대로 여기 안에 들어가요. 보기 안에.
그죠? 보기 안에 들어가서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안에 뭐라고 들어갈까요? 이거 뭐 체크인 절차 지연 이게 다 보기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지체 승객의 탑승 보기에 해당하는 범주는 요인은 이렇게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사례를 조금 면밀하게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봐도 여러분들이 연결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있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후에 기내 청소가 지연된 문제는 후방 인력의 문제고, 전방 인력 같은 경우는 출구 관리인의 신속하지 못한 처리, 조종사, 기내 승무원의 도착 지연과 부재, 이런 것들은 전방 인력의 문제가 되겠고요. 시설 장비 같은 경우는 항공기의 출구, 진입이 지연되는 거, 기계적 실수, 푸시백 지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고객의 문제는 고객이 늦게 도착했어요. 그죠? 도착 지연. 그 다음에 화물을 규격에 맞지 않는 수화물을 갖고 왔을 때, 그 다음에 티켓 카운터를 지나칠 때, 뭐 이런 것들. 기타 원인으로는 뭐가 있어요? 날씨나 항공교통이 기타 원인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한 번만 봐도 알 수 있는 거니까 한 번 보실 때 정확하게 보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매 후 과정에서 분석하는 도구로 앞에 봤던 게 피시본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용할 수 있는 게 품질 기능 전개 QFD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일본에서 개발한 품질 모형 도구고요. 그래서 품질 기능 전개 도입 현황이 최근 경향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도입의 현황을 먼저 살펴보시면 이 개념을 창안한 것은 여기 일본에서 아카오 요지에 의해서 창안이 되었다. 언제? 1966년에 처음 창안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 72년도에 이제 미쓰비시 중공업의 고베 조선소에서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83년이 되면서 미국 품질 학회지에 소개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시카고 세미나를 통해 미국 내에 널리 보급이 돼. 이때 우리가 도입됐던 회사들이 GM과 포드사, 그 다음에 3M, 그 다음에 휴렛패커드, 이런 미국의 어떤 산업계에 소개가 되어서 이제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럼 이때가 83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 78년도가 되면서 미즈노 아카오 교수의 공저인 품질 기능 전개가 진행된 후 기업의 QFD가 확산 적용되기 시작을 해요.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94년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언제요? LG전자의 냉장고,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신제품 개발에 처음으로 적용하여 효과를 보았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언제다? 94년. 90년대 넘어서죠. 그죠? 그 다음 95년이 되면 삼성전자, 삼성 SDI,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 자동차, 쌍방울 이런 데서 보급이 확산되고요. 그 다음에 96년 이후로는 당연히 식스시그마의 중요 기법으로 대부분의 기업에서 도입해서 사용한다. 그리고 식스시그마는 많이 들어보셨죠? 프로세스 개선 기법이면서 품질 경영의 한 도구로 보시면 돼요. 품질 경영의 도구로 많이 식스시그마를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 도입 현황에 대한 설명이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한번 문제가 있나 한번 볼게요. 이 설명에 대한 문제는 좀 빠졌네요. 없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QFD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맞는 것은 해서 품질 기능 전개는 66년대에 일본에서 아카오 요지에 의해서 창안이 되었다 했는데 이 연도가 달라지겠죠. 그죠? 이거 그 다음에 78년대 미즈노 아카오 교수 공저인 품질 기능 전개가 간행된 후에 QFD가 확산되었다. 아마 문제가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확산이 된 게 66년이다. 이 연도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도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60년대고 70년대고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래서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언제 도입됐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94년은 LG, 그죠? LG만 도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95년에 삼성전자, 현대, 나래, 쌍방울에서 도입했다. 이 정도로 좀 구분해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의를 살펴보시면 품질 기능 전개해 놓은 고객의 니즈 요구를 파악해서 품질 특성으로 변환해서 뭐예요? 고객의 니즈와 디자인 요소 사이의 연결점을 발견하는 것을 돕기 위한 기법이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목적으로는 고객 니즈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 그 다음에 설계 목표를 명확화하기 위한 거다. 그 다음에 기술 특성 개발 체제를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추구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 설계, 현장 관리점의 명확화, 그 다음에 코스트 다운,
그러니까 뭐 비용을 다운시키는 제품 설계, 신제품 QA 개발 체제를 구축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QFD의 효과는 시험 문제가 나왔던 문제인데 여기에서 이 문제에서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보셔야 되고요. 소비자가 요구하는 품질을 서비스 제공자가 이행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근데 세부적으로 살펴봤더니 설계 변경 감소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개발 기간이 단축되었고 시운전 시에 문제점이 감소되었고 설계 과정을 문서화할 수 있었고요. 판매 후 하자 발생이 감소했고요. 품질 보증 비용이 감소했다. 그 다음에 기능 부서 간의 팀워크가 향상되고 캐시어가 확대되었다. 그래서 이거는 소비자 만족도 향상으로 연결되더라라고 분석을 해본대요. 효과가 이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번 문제가 있었나 한번 볼까요? 여기 문제가 있죠. 품질 기능 전개를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을 찾는 거죠. 그래서 마켓 쉐어가 아까 전에 확대가 된 거예요? 축소가 된 거예요? 이렇게 향상되었다. 확대 등 향상되었다.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 마켓 쉐어가 축소되었다. 그래서 축소인지 아니면 단축인지 증가인지 절감인지 더 높아졌는지 이런 단어가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단어를 정확하게 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이 1번이다. 이렇게 체킹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QFD의 장점으로 이은주가 2005년에 제시한 걸 보시면 이 문제는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 QFD 하면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이죠. 고객 니즈를 분석해보는 게 특성을 명확하게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이 고객을 시험 문제에서는 기업이라고 바꿨겠죠. 그러면은 예시에서 다음 중 틀린 것은 하면 아마 이게 체크가 되겠죠. 그 다음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품질 목표와 사업 목표 결정에 도움이 되고요. 신제품, 신서비스의 우선순위 결정하는 체계적인 도구가 되고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팀의 공통된 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품질의 집을 사용하여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 및 결정사항을 문서화, 명문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품질의 집은 QFD를 분석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 가서 다시 할 건데 그때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 요구와 기술 속성 간의 명확한 상관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동시공학 개념에 입각한 기법으로 개발 중간에 새로운 제품 특성이 도출되면 HOG, 품질의 집에 적용시킴으로써 설계 초기에 고려하여서 방안을 반복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 경향도 한번 볼까요?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찾는 거죠. 그래서 4번을 먼저 볼게요. 위에서 다 읽어드렸으니까. 4번을 보시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팀의 분산된 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 개별적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 문장이 틀렸죠. 4번이. 그래서 위에 봤더니 뭐예요? 팀의 공통된 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문장이 한 단어씩 틀어지기 때문에 반대로 틀어지기 때문에 꼼꼼하게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칫하면 그냥 그것도 답 같은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매 후 과정에서 품질 기능 전개 적용 시에 한계점이 있어요. 뭐 모든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한계점이 반드시 있죠. 그죠? 그 한계점이 무엇인가를 보면 새로운 제품의 고객은 새로운 시대를 반영하여야 하는데 어려움 때문에 현재 정의되고 있는 고객은 언제나 정확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고객의 니즈는 항상 바뀐다라는 얘기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고객 요구 속성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고객 만족도나 고객을 조사해야 되니까 자료 수집하는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 다음 품질의 집을 구축하는데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하는 고객의 소리는, 그죠? 고객이 사용하는 언어로 표현되기 때문에 정성적인 그러니까 정성적인 면으로 모호한 경우가 많다. 그죠? 그래서 조사가 우리 정량과 정성은 앞에서 잠깐 설명했죠. 정량과 정성. 정량적인 조사 같은 경우는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수치로.
뭐 5점이다, 4점이다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정량적인 조사는 고객의 생각이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정성적인 어떤 요인을 정량적으로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죠? 기술 특성 선택에 따라 고객 요구 중요도가 왜곡될 수도 있고요. CA와 EC와의 연관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 다음에 QFD가 현 상황만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고객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사실은 어렵죠. 그죠? 그 다음에 QFD가 단순히 현 상황을 정리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볼게요. 4번. 4번 답을 불러냈네요. 문제를 보시면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4번을 한번 볼게요. 고객의 소리는 고객이 사용하는 언어로 표현되기 때문에 정성적이거나 모호한 경우에도 정확한 요구 속성을 파악할 수 있나요? 정성적이기 때문에 어때요? 정확한 요구 속성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조금 오탈자가 나죠. 그죠? 정성적이거나 이렇게 써야 되죠. 그죠? 모호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정량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정량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속성 파악하는 게 어렵다. 해서 4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품질 기능 전개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한번 보시면 돼요. 고객이 원하는 품질이 무엇인가를 규명해야 되는 거, 서비스 또는 제품은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가, 제공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고,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규명해야 되고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고객이 원하는 것을 최고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규명한다. 이게 다 규명이 되면 어때요? 사업 이익이 많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중에는 나중에 뭐 사업을 하실 분도 계시고 뭐 물건을 판매하실 분도 계시고 이랬을 때 어떤 내가 물건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든 가져와서 판매를 하든 아이템을 찾아서 판매를 하든 이 부분만 정확하게 파악한다고 해도 어때요? 굉장히 성공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우리가 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QFD의 분석 도구, 품질 기능 전개 분석 도구로 품질의 집을 이용한다. 아까 전에 HOG였죠. 그죠? HOG, Q. 그죠? 그래서 HOQ가 정의가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죠? 자, 품질의 집은 그림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구조를 먼저 볼게요. 보시면은 집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품질의 집이라고 한다. 그래서 왼쪽에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먼저 서술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고객의 속성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죠? 모든 거의 시장은 뭐예요? 시작은 고객의 니즈잖아요. 니즈로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경쟁사 비교 기획 품질, 경쟁사 품질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이것과 이거의 상관관계를 여기에다 서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품질의 특성을 위해 줬고요. 설계 품질을 위해 줬고 또 이거의 상관관계도 적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기술을 하느냐 뭐 이것까지는 모르셔도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지만 핵심적인 매트릭스 구조로 이용할 수 있고요. 이게 매트릭스 구조라는 거예요. 시장과 조직 내부의 특성을 기반으로 수평 수직 방향으로 확장하였다. 아마 여기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수평 수직 방향인데 아마 다른 방향으로 아마 설정이 되어 있을 게요. 뭐 종이라든가 그죠? 종단, 횡단 그죠? 각 요소와 요소의 요구에 따라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집이 그려진다. 차례대로. 그래서 여러 가지 품질 특성 간의 상관관계를 평가하기 위한 형태다. 이게 바로 품질의 집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 정의가 시험 문제 나와요. 딱 봐도 그냥 여기 가로가 있으니까 얘가 보기에 들어갔겠다. 그죠? 그죠? 보기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은 고객 요구와 서비스 계획과 관리 방법, 계획 목표, 그 다음에 경쟁사의 제품이나 서비스 평가자들이 서로 얽히도록 구성된 품질 기능 전개의 정 과정을 땡땡땡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미 답을 50%는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품질 기능 전개 정 과정이니까 QFD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품질 기능 전개를 분석하는 도구가 무엇인지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죠. 그 도구가 뭐라 그랬죠? 품질의 집. 그래서 한글로 시험 문제 나왔죠. 영어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HOQ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억을 하시고
한글로 나오는 빈도수가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품질의 집 설계 근거로는 초기에 서비스를 설계할 때 개선하기 어려운 점을 설계 근거로 잡고요. 그 다음에 고객 만족에 대한 공헌의 중요성을 보고요. 고객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속성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성을 파악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경쟁사와 상대적인 경쟁 위치를 먼저 파악한다. 이것에 근거하여서 뭐라 한다? 품질의 집을 그린다. 서술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초기 서비스 설계 시의 의사결정에 이러한 요소들을 잘 파악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대표 기출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품질의 집, 분석도구 품질의 집에 관련된 문제는 자, 여기 보기에서 가로에 알맞은 용어는 이렇게 나오죠. 보기에 알맞은 용어는 가로에 들어갈 용어. 그래서 보기를 보니까 고객의 요구와 서비스 계획과 관리 방법, 계획 목표, 그 다음에 경쟁사의 제품이나 서비스 평가자들로 서로 얽히도록 구성된 품질 기능의 전 과정을 땡땡땡이라고 한다라고 나와주죠. 그죠? 그래서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은 품질의 집이다. 그래서 봤더니 아까 전에 그대로 있었던 지문이죠. 그죠? 이렇게 가로 넣기 한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품질 구조에 설명이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하고요. 설명, 그 다음에 품질 내 집의 어떤 그 요소들 이런 것들 그죠? 어떤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는가 이런 각각의 요소가 나와요. 그래서 고객의 요구 품질, 그 다음 계획 품질, 그 다음에 상관관계, 그 다음에 설계 품질, 그 다음에 설계 특성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설계 특성 간의 관계가 있죠. 그죠? 그래서 한번 살펴볼까요? 품질의 집의 구성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찾는 거죠. 그죠? 1번은 계획 품질, 2번 설계 특성 있었나요? 그죠? 기업의 요구와 실행도 뭐 말이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설계 특성의 상관관계. 설계 특성의 상관관계가 있었던가요? 아까 뭐였죠 이게? 설계 특성 의가 아니라 상관관계죠. 그죠? 그 다음에 5번에 고객 요구와 설계 특성의 상관관계다. 해서 답이 지금 4번이 틀린 걸로 나오죠. 그래서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설계 특성 간 상관관계에서는 무엇을 보는 거예요? 서비스 설계와 요구 관리 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살펴보는 거다. 그래서 참 애매하죠. 그죠? 의가 아니라 간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체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비스 프로세스 설계에 이제 구매 전 과정, 그 다음에 구매 단계, 그 다음에 뭐죠? 구매 후 과정까지 모두 다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죠? 오늘은 여기에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 강의에서는 고객 만족 경영 파트로 넘어가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